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 여성이에요. 선량하게 살아오신 부모님에게 가정교육을 받고 사회인이 되어 남편을 만났어요. 뭐든 100% 맡기란 쉽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지금 남편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 전 외조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부모님과 다 같이 한 지역에 내려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막 저희 부모님이 중식당을 개업하셨을 때라 정신이 없기도 했고 바쁘셨기 때문에 결혼 준비는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우리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우리 딸내미 결혼하는데 제대로 들여다봐주지도 못하네. 미안해. 더 신경 써주지 못해서. 아니야, 엄마. 내가 한두 살 어린애인가? 결혼 준비는 나랑 영호 씨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요. 그래. 혹시라도 엄마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그리고 이거 목돈 좀 가지고 있으면 좋잖니. 됐어. 엄마도 가게 차리고 하느라 돈도 없을 텐데 무슨 이런 큰 돈을 줘. 나중에 엄마 비상금 쓰던지 하세요. 한사코 받지 않겠다는 돈이었지만 엄마는 꼭 받아달라며 목돈까지 건네주셨어요. 이윽고 결혼식을 앞두고 상견례 자리가 되었고 저도 한두 번 뵌 시댁 어른들이어서 그런지 그날도 여전히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외유 내강인 저희 집과 반대로 시댁집은 외강내강인 느낌이었으나 남편이 하도 좋은 말을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이미지만 그러신 줄 착각하고 말았어요. 저희가 이 지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이거든요. 뭐 지역 유지라고 하면 아실까요? 근데 뭐 허례허식이다 뭐다 다 쓸데없는 거라고 느껴져서 아들 보고 그런 거 다 생략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요즘 대세가 예물예단을 없애는 게 맞다고 하니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받고 싶으시거나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들 혼사 준비하면서 저희도 마음의 준비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영어 통해서 알려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나, 아주 화통하신 게 마음에 드네요. 전라도로 이사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가깝게 지내죠 뭐. 보니까 저희 집 스타일이네요. 사실 저희 집안이 뭐 또 그런 거 안 받을 집안은 아니거든요. 진이 땡 잡은 거예요. 여기 동네에서 영혼애라고 하면 주민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런데 지인이가 우리 영호를 잡았으니 아주 복 받은 거죠. 아, 네, 그러세요. 저희는 쭉 서울에만 살다가 저희 친정 부모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옆에서 돌봐드릴 겸 내려온 거거든요. 저희가 여기 동네에 대해 잘 모르는데 옆에서 잘 알려주시고 하면 좋겠네요. 진이도 외롭지 않고 참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서울에서 내려온 저희에게 이 지역의 지역 유지라며 굉장히 자랑을 하셨고 저희 엄마 또한 그런 시어머니 비위를 맞춰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말로만 듣던 10월 뒤에 입성하게 돼버렸어요. 불편한 시어머니였지만 결혼 후 따로 보니 더욱더 불편한 분이었어요. 늘 요즘 사람들이랑 생각을 같게 하신다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옛날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본 부모님들과는 전혀 다른 시부모님들을 보는 것 자체가 저에겐 조금 괴로운 일이기도 했어요. 너 옷이 그게 뭐니? 발목까지 오는 치마 입어라. 아니 시댁 오면서 종아리까지 오는 치마를 입을 게 뭐야? 기가 막혀. 아 예쁜데 왜 그래? 됐다. 새겨들을 거 없어. 하여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들 예쁜 꼴을 못 본다니까. 그거 좀 고쳐. 뭐해요? 당신 또 예전 버릇 나오시겠다. 넌 좋겠다.
네 시아버지가 네 편이라서. 하여튼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아. 아니에요. 어머님이 이 옷이 싫으시다고 하면 안 입으면 되죠 뭐. 마음 푸세요. 앞으로는 주의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내가 말하기 전에 딱딱 나한테 맞춰야지. 영우한테 못 들었니? 너 화정도 좀 진하잖아. 이제 유부녀인데 연하게 하고 다녀. 하여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가 무슨 캡인 줄 알아요. 며느리한테 말 좀 예쁘게 해. 자식 가진 사람이 왜 그래? 뭐야? 당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내 편은 들은 적이 없지? 어쩜 그렇게 나한테 한평생 남 같을 수가 있어? 제 옷차림 때문에 결국 시부모님은 다투시게 되었고 마음이 정말 불편하였어요. 사실 옷이라고 정말 종아리까지 오는 단정한 치마에 니트를 입었을 뿐이었지만 시어머님은 그 옷 자체가 유부녀에 걸맞지 않다고 갈아입으라고 한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옷 입는 거, 머리 스타일, 화장법까지 모두 다 저에게 관여하시는 분이었어요. 충분히 예쁘시고 아름다우셨지만 늘 남들과 본인을 비교했고 하물며 저와도 비교하며 어머님 스스로를 견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네가 참아. 우리 아빠가 예전에 하도 바람을 피우고 다녀가지고 엄마가 노이로제에 걸려서 그래. 본인보다 조금이라도 예쁘거나 어리면 뭐든 다 시기질투 하신다니까. 그냥 엄마가 안쓰럽다고 생각하고 넘기면 될 거야. 넌 며느리라 예외일 거고. 그래도 갈 때마다 매일 화장법 지적에 옷까지 관여하시니까 스트레스 받아. 뭐 어머님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 예쁜 네가 이해해. 그래도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굴하시잖아. 집에서 일을 시키기를 하시냐, 요리를 시키기를 하시냐. 그냥 그 비위 하나만 맞춰드리면 돼. 그리고 아빠랑 엄마랑은 워낙 어려서부터 만나던 분들이라 서로 맨날 저렇게 싸우셔. 그래도 저렇게 싸우시는데 지금까지 잘 사시는 거 보면 그것도 또 신기하네. 이래서 천생연분인 말이 있나 봐. 남편은 본인 엄마를 이해하라고 다독였고 저 역시 그저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일이 끝나고 모처럼 부모님이 오픈한 가게에 들러 얼굴도 뵙고 가게 일도 도와드릴 겸 들렸던 곳에 시부모님이 와 계셔서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앉아 계셨고 한두 번 오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일부러 저희 부모님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마음속으로 시부모님이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러 저희 부모님 식당에서 식사를 해주시려고 하는 모습에 놀라웠던 거죠. 하지만 역시나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 너도 왔니? 너 맨날 여기 와서 엄마 일 도와준답시고 우리 영호밥 안 차려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곤란하다. 아니에요. 오랜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일부러 여기 오셔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집도 꽤 먼데. 그럼 당연하지. 사동네 식당인데 굳이 왜 남의 가게에서 먹니? 그리고 테이블이 하나라도 차야 손님이 자주 온다고. 그리고 우리가 지역 유지잖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둘 들어오면 장사도 잘 되고 얼마나 좋아. 내가 너희 부모님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남의 가게였으면 어림도 없어. 너 진짜 시집 잘 온 거다. 아주 안 싸더니 미인이셔가지고 식당에 오는 남자 손님들이 줄을 서겠어. 밥도 먹고 눈 정화도 하고 얼마나 좋아? 뭐라고? 하다 안사돈한테 추파를 던지는 거야 뭐야? 내가 있는데도 이 정도면 안 보일 땐 어떨까?
아주 징글징글한 양반. 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 당신 그놈의 의심병 좀 집어쳐. 병원을 보내버리던가 해야지. 하하호호 하시다가 금세 저렇게 불이 붙는 시부모님을 보고 있자니 또다시 마음이 불편해졌고, 저희 엄마에게도 저렇게 말을 하시는 시아버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다투는 모습에 아빠는 매우 화가 나셨지만 제 시부모님이라는 이유로 정말 참는 게 보였어요. 아빠가 사실 불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이런 꼴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그럼에도 예의 있게 말을 하는 아빠였고, 저희 시부모님이 이런 분들이라는 게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해지는 마음이었어요. 여기가 영업하는 곳이라서 죄송하지만 사돈들 저기 룸으로 모실까요? 아무래도 부부지간에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가 왜 거길로 들어갑니까? 우리같이 지역유지가 여기 창가 쪽에 앉아줘야 사람들이 들어온다니깐요. 여기 내려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모르셔. 사돈, 마침 잘 오셨어요. 저한테 한 잔 쭉 따라보세요. 우리 사돈이 주는 술 한 잔 먹어봅시다. 자식을 낳은 사이인데 이렇게 술 한 잔이라도 주셔야죠. 보니까 나이도 한두 살 저보다 어려 보이시는데. 네?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바빠서 그러지 못하겠네요. 안사돈이랑 맛있게 드시다가 돌아가세요. 그럼 이만. 아유, 사람이 꽉 막혀서요, 원. 한 잔 따라 보라니까. 내가 딱 봐도 연배가 훨씬 있어 보이는구만, 건방지게. 그래요, 사돈. 술 한 잔 따르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뻣뻣이 구세요? 참 누가 보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겠네요. 정말 기함할 뻔한 광경이었어요. 원래도 저희 집과 결이 맞지 않는다고 많이 느끼고 있었지만 사돈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데 무슨 아랫사람 대하는 것처럼 술을 따라보라고 하는 시아버지였죠. 너무 기분이 나빠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할까 싶었지만 엄마와 아빠가 뜯어 말리시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인데 제가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원하진 않으신 거예요. 아유, 됐어. 그냥 그러려니 해라. 영호가 너한테 안 그러면 된 거야. 엄마도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어쩌겠니? 아니 와서 맨날 저래? 진짜 어이없네. 영호 씨한테 얘기하던지 해야겠어. 얼마나 우리 집을 우습게 보면 본인들이 지역 유지면 다야? 이거 괜히 털세 부리는 거 아니야. 타지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사돈한테도 이러는데 다른 사람한테 어떻겠어? 진아, 그만해. 어차피 너 영호랑 안 살 것도 아니고 이런 데서 속시 그렇게 해봤자 너만 골치 아파. 아빠도 너 때문에 그냥 참고 넘기는 거야. 우리만 남한테 비 안 주고 살면 되지 뭐. 그리고 술 좀 취하신 것 같더라. 이서방 불러서 모셔가라고 해. 정말 어쩜 저렇게 부부가 쌍으로 예의가 없는지. 너 결혼 생활 고달픈 거 아니야? 힘들면 엄마한테 당장 얘기해. 처음으로 부모님께 참 죄송했고 그날 남편을 불러 시부모님을 모셔 집으로 향했어요. 제가 너무 보수적인진 몰라도 시아버지가 저희 아빠에게 한 태도와 저희 엄마의 외모를 얘기하면서 미인이다라고 하는 언사가 다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지 않았고 그날 다 같이 차에서 돌아오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 또한 기분이 나빠지셨는지 저에게 대놓고 한 소리를 하며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정말이지 격이 맞지 않는 느낌이었죠. 너 왜 이렇게 입이 대빨 나왔냐? 설마 뭐 우리가
너네 엄마 아빠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아니, 말을 해봐. 막말로 지금 네가 이럴 군번이 안 되는 게 손님은 왕 아니니? 사돈이 아니고 손님들인데 이 정도 접대는 해야 맞는 거지. 그리고 니네 아빠도 웃기더라. 네 시아버님이 따르라는 술도 거절하고 사람이 그렇게 뻣뻣해서 쓰겠어? 우리 같은 지역 유지한테 잘못 걸리면 가게 폭삭 망해요. 우리가 너네 부모님이라고 가게 입소문을 얼마나 냈는 줄 알아? 우리 얼굴 보고 오는 손님들도 있을 텐데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멋대가리가 없는지. 거기서 장사 잘하고 싶으면 똑바로 처신하라고 해. 처신이요? 아니 어머님, 무슨 시종한테 말하듯이 하시네요? 그럼 어머님은 가게 주인이기 전에 제 부모님이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왜 그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게 대단한 집안인가요? 영호 씨가 얘기해봐. 지금 어머님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영호 씨가 엄청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나랑 결혼을 해준 거야? 아, 왜 그래, 지인아. 엄마도 그만하세요. 아니, 이게 뭘 이럴 일이라고. 지인아, 내가 아버님, 어머님 화 풀어 드릴게. 뭘 풀어? 우리가 뭘 어쨌다고? 지인이 너, 우리 영호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구나? 안 보는 데서 얼마나 뭐라 했으면 애가 주눅이 들었어. 이런 거 보면 너 너네 엄마 아빠 욕먹이는 거야. 사돈들은 얌전한데 넌 왜 이렇게 욱한다니? 너 아주 옛날에 나한테 걸렸으면 아주 찍소리도 못했어. 이 지역의 도끼빗이라고 내가 얼마나 이름을 날렸는 줄 알아?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가 사돈이라고 예의를 지키신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요. 더 이상 어머님이랑 얘기하면 피차 감정만 상할 것 같으니까 그만할게요. 어머님도 그러니까 더 이상 막말하지 말아주실래요? 제가 그만하자고 하는 말에 어머님은 노발대발 하셨지만 시아버님이 너무 술에 취하신 나머지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본인 부모님은 본인도 못 말린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였지만 사실 화가 안 풀리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유치하지만 당신네 집이 지역 유지라면서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보태 주셨잖아. 그리고 막말로 뭐 도움받은 거 아예 없고. 근데 우리 집에선 여기 집 전세금이랑 예물이며 예단까지 다 해간 거 아니야? 내가 무슨 팔려온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설설 기어야 돼? 우리 부모님이 왜 이런 취급을 당하셔야 하냔 말이야. 미안해. 엄마가 원래 드세. 사실 엄마 아빠가 예전에 보통 분들이 아니시긴 했거든. 그래서 좀 독특해. 뭐 왕도끼, 도끼빗 말하는 거야? 그렇게 대단하셔가지고 우리가 설설 기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아니, 그렇단 뜻은 아니고. 내가 다 미안해. 그러니까 화 풀어라. 지인아, 나도 진짜 우리 부모님 못 말려. 남편 말로는 지역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렸다고들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 시절에 젖어 사신다는 게 참 유치하면서도 웃겼어요. 저와 나이 차이가 거의 30살이 넘게 차이가 나면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게 오글거리면서 유치했거든요. 하지만 여차저차 맞지 않는 결혼 생활이 2주년을 향해 달려갈 때였어요. 안 맞지만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노력했고 저 역시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또한 최대한 성질을 참으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맞추면서 가족이 되는구나 싶었답니다. 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듯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엄마 생신 겸 깜짝으로 바쁜 엄마를 놀라게 해드리려 가게를 방문했을 때
오랫동안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직원 이모에게 듣게 된 이야기로 말이죠. 진아,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오버하는 걸로 느낄 수도 있지만 너희 시부모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냐? 뭐 너희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사돈들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니? 그런데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 건지 어쩜 그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 와서 공짜로 밥을 먹고 갈 수가 있니? 여기가 무슨 거지들 적선하는 데도 아니고. 네? 공짜요? 아니 그동안 그럼 식당에 오셔서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하다 답답해서 너한테라도 얘기하는 거야.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니? 그냥 아무 말 안 할 거 아니까 아무 때나 와서 정식 세트 먹고 그냥 입 닫고 가고. 진짜 그런 사람들 처음 본다. 이모님의 말은 놀라웠어요. 시부모님들이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많이 느꼈지만 이렇게 상식이 가지 않는 행동을 매일같이 했다는 게 충격적이었고 전 그 길로 시부모님네 집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낱낱이 따져대기 시작했어요. 너네 부모가 말하디? 아니 먹을 땐 아무 말 안 하더니 그 양반들도 웃기네. 꼴랑 몇 푼 된다고 가족끼리 돈을 받니? 그리고 우리 같은 유지들이 가서 앉아줘야 손님들이 들어오는 거고 그럼 우리가 공짜로 홍보해 주는 거나 다름없잖아. 와, 어머님 논리라면 진짜 할 말이 없네요. 무슨 전라도 셀럽이세요? 솔직히 어머님이 지역 유지 하시는데 지역 유지라는 뜻을 알고 쓰는지 의문이네요. 제가 보기엔 그저 예전에 좀 이름 좀 날렸던 거 가지고 아직까지도 지역 유지라고 하는데 솔직히 동네 사람들도 잘 모르는 어머님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신 저희 부모님 가게에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부모님도 저 생각해서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런 일 있으면 못 참습니다.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한동안 잠잠하다가 아주 또 발작 버튼이 눌렸지? 너네 부모 여기 지역 아무것도 모를 때 정착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도움을 줬는 줄 알아? 그 식당에 자주 출몰하는 것도 도와주는 거라고. 뭘 알고서나 얘기해.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뻔뻔했고 옆에 있던 시아버지 또한 시어머니 말이 맞다고 하며 더욱 부추겼어요. 정말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솔직히 결혼 후 살면서 시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많았는데 이런 분들에게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남편의 잠재적 습성이 시부모님 같을 것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루 이틀 골머리만 앓고 있었어요. 뭐 네가 그렇게 우리가 공짜로 먹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큰 선심 하나 쓰마. 너네 아버지 보고 우리 매장에 와서 마음에 드는 오토바이 부속품 가져가라고 하셔라. 아버지가 오토바이 좋아하시잖아.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어머, 그 부속품이 얼마나 비싼 건데 이런 걸 공짜로 줘요. 예, 됐어. 못 들은 걸로 해라. 꼴랑 몇만 원 식사값이랑 비교가 돼? 아버님 선심을 그냥 좋게만 받아들이고 거절하려 했는데 어머님 행동을 보아하니 안 되겠네요. 꼭 아빠랑 방문할게요. 그래. 됐어. 그냥 통 크게 한번 드리지 뭐. 사나이 김민식, 말하는 거는 다 지키는 거 몰라? 내가 누군데 그래? 우리가 손해인데? 아니 솔직히 사돈한테 밥 한번 대접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다 받아 먹으려고 그래? 하여튼. 시어머니는 그것조차 주기 아까워서 펄펄 뛰었지만 오히려 저런 모습을 보이니
꼭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가게를 하고 있던 아버님이었기에 아빠를 설득시켜 가게로 들어섰어요. 한사코 됐다고 신세를 질 수 없다고 하는 아빠였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꼭 선물을 해드리고 싶다고 거절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며 모시고 갔었죠. 그렇게 처음으로 아빠는 저희 아버님 매장에 방문하게 되었고 아빠가 시범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전 직원이 저희 아빠 얼굴을 보고 덜덜 떨며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그 모습에 놀라며 당황해했고 저 역시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아니, 반장님이 여기를 어떻게? 퇴임하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 손 깨끗이 씻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깡치노 오랜만이다. 여기서 일해? 아니, 여긴 내 사돈네 가게인데. 그럼 손 털고 여기서 하는 거야? 네. 뭐 그렇죠. 둘러보고 가세요. 단순히 여기 오토바이 부속품을 보러 오신 거죠? 다른 건 아니고요. 너 말을 왜 이렇게 더듬냐? 뭐 있냐 여기? 내가 아는 너는 거짓말할 때 눈을 절대 못 쳐다보는데 여기 뭐 있구나? 그럴 리가요. 저 손 씻었다니까요. 둘러보시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설마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살겠습니까? 사실 아빠는 전직 강력계 형사였어요. 나이가 드심에 따라 일찍 퇴임을 하셨고 오랫동안 엄마가 중식당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엄마를 도와 이곳에 내려와 가게를 하셨던 거죠. 하지만 워낙 이름을 날렸던 형사였기에 전국 방방곡곡 골치를 주는 건달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중 몇몇이 저희 시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도 아빠에게 잡혔던 전적이 많은 가게 직원들은 아빠를 보자마자 덜덜 떨었던 것이었고 본인들이 깨끗하다면 벌벌 떨 이유가 없을 텐데 아빠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직원들의 모습에 아빠는 전직 형사 출신 레이더가 발동하고 말았어요. 그런 아빠의 모습에 아버님은 당황했어요. 아니, 사돈이 형사였다고요? 아니, 너 왜 이런 얘기를 아예 하지 않은 거야? 그냥 식당 하신다며? 왜 이 중요한 말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지금은 식당 하시고 형사셨던 거는 예전 일이니 굳이 얘기하지 않았죠. 근데 왜 이렇게 떠세요? 일단 사돈, 제가 부속품들은 나중에 가지고 가게 갈 테니 돌아가 주세요. 저도 지금 좀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지금 저 문 너머로 뭐가 있는지 봐야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살펴봐야겠다고요. 아니, 지금 형사도 아닌데 남의 가게를 왜 이렇게 뒤지려고 해요? 예, 얼른 너희 아빠 모시고 돌아가라. 하지만 아빠는 과거에 일했던 경험이 녹슬지 않아서 그런지 바로 가게 이곳저곳을 둘러보셨고 결국 이상한 문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곳으로 성큼성큼 다가가서는 의문의 문을 열어 젖혔고 그곳에선 제2의 사업장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문을 열자 번쩍번쩍 그곳에선 불법 오락실을 운영 중이었고 아빠는 역시다 싶었는지 바로 동료 후배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사돈이고 모고가 없었고 이 불법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아빠의 행동력에서 나온 결과였어요. 아버님은 노발대발 난리가 나서 저에게 따지고 아빠에게 따져 물었지만 아빠는 이제 사돈 취급을 안 한다고 마음을 먹었는지 참아왔던 말들을 하기 시작했죠. 어쩐지 이상하다 했다. 얼굴도 낯이 있고 쌍꺼풀에 코수술까지 해서 내가 몰랐던 거야. 가뜩이나 개명까지
내가 당신을 휘어잡은 적은 없지만 내 동료 형사들에겐 얘기 많이 들었지. 사진까지 본 적도 있는데 얼굴을 이렇게 뜯어 고쳤으니 내가 알아볼 리가 있어? 내가 조용히 가게나 하고 있으니 만만해 보였겠지. 그놈의 불법 오락실을 몇 개나 가지고 있고 한번 들어갔다 왔는데도 또 버릇 못 고치고 오토바이 가게인 척하면서 뒤에다 불법 오락실을 설치해? 하는 짓이 하도 양아치 같지만 사돈이라 참았는데 이제 내 딸 내가 이혼시켜야지 안 되겠다. 도저히 당신이란 사람이랑 엮이지 않게 할 거야. 아, 반장님, 저는 봐주세요. 저는 솔직히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하도 형님이 부탁해서 잠깐 봐줬던 거예요. 깡치 네가 명명백백 이곳에 대해서 진술 좀 해줘야겠다. 꼬락선이 보아하니 엄청 발뺌할 것 같은데 네 진술이 필요해. 아, 봐주세요 제발. 금방 접을게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 진짜 조용히 영업 중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형사도 아니신데 왜 그렇게 나서시냐고요? 그니까 파워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후배분께 말씀해서 저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아, 사장님, 그냥 납작 엎드리세요. 저 반장님 한 번 물면 절대 안 놓는다는 미친 개 별명을 가지신 분이시라고요. 잘못 걸렸다니까요. 역시 잘하네. 내가 너 같은 양아치를 봐주진 않지. 그동안 내가 성질 많이 죽였지. 앞으로의 무죄 주장은 가서 하라고. 그렇게 아빠는 후배 형사에게 아버님을 인계했고 그 가게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면서 알고 보니 불법 오락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던 건달들까지 싹 다 넘겼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시아버지는 구속이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구속이 되자 그렇게 떵떵거리는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찍소리도 하지 못했고 저희 엄마 아빠 가게에 한 번을 가지 않더라고요. 전 그 길로 이혼소장을 접수해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나마 말이 통할 줄 알았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막상 이혼소장을 보내니 저에게 막말을 하며 너무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 인성이 나온다는 말이 딱이었지 뭐예요. 오히려 그 모습을 보니 남편에게 조금 미안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 없어졌고 오히려 이혼을 꼭 해야겠다 결심했어요. 우리 아빠 쳐놓고 이혼?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빠 나오면 너희 집안 가만 안 둘 거야. 장인어른이고 장모님이고. 그래, 이래야 본성이 나오는 거지. 당신 부모한테 뭘 배웠냐 했더니 역시나 양아치 같은 것만 배웠구나. 남 겁주고 그 집안 어디 안 가지. 이혼 안 해주면 소송으로 갈 줄 알아. 그냥 합의로 끝내. 위자료 준비하고. 이혼은 너희 잘못이니까. 지 아빠 전과자인 것도 숨기고 나랑 결혼을 해? 우리 아빠가 형사인 걸 내가 얘기 안 하니 몰랐겠지. 참 꼴 좋다 정말. 아니 얘, 그래도 그렇지. 우리도 너희 집안이랑 이렇게 끝내는 게 맞지만 그래도 위자료는 아니다. 그냥 합의로 끝내자. 너도 너네 아빠 형사 출신인 거 숨겼잖아. 그냥 쌤쌤인 걸로 해. 우리도 너희 집안이 형사 집안이었으면 결혼 안 시켰을 거야. 그동안 지은 죄가 많으니 형사 집안이라고 하면 당연히 못 시켰겠죠. 그리고 위자료는 꼭 받아야겠는데요? 저희 식당에서 몇 년을 공짜로 밥 처먹은 거 생각 안 나세요? 그것까지 다 청구할 거니까 기다려요. 평생을 불법으로 살아왔으면서 지역 유지는 무슨? 도끼빗이라고 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런 집안이랑 몇 년 동안이라도 엮인 거에 대해 정말 역겹고 불쾌하네요. 너네 아빠만 아니었어도 우리 남편 그렇게 구속되지 않았어. 솔직히 벌어먹으려면 뭘 못하겠어? 깨끗한 척은? 당신네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뻔뻔하게 그게 다라네요. 저희 아빠가 무서웠는지 남편은 저에게 압박을 엄청 하였지만 결국 합의 이혼을 해주었고 그동안 식당에서 밥 먹은 금액 그리고 저에게 소정의 위자료를 주었어요. 재판까지 가서 명명백백 이혼 사유에 대해서 유책 책임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지만 사실 저 역시 사람을 잘 보고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어느 정도 맞는 부분만 보고 결혼을 한 죄도 있으니 그건 저의 잘못의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외조 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살던 서울로 오게 되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지만 큰 병원도 다 서울에 있고 부모님도 여기서는 못 살겠다 싶으셨는지 다 같이 서울로 가게 되었답니다. 오히려 고향에 오게 되니 참 좋더라고요. 친구들도 자주 만날 수 있고 조부모님들 병원도 가깝고 엄마도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해. 이혼 흠도 아니야. 그리고 진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기회에 아주 잘 된 거야. 역시 사람은 어딘가에서 대가 나게 되어 있지. 평생 건달로 남을 발밑에 깔아뭉개고 산 사람들이 예의가 있겠니? 잘된 운명이야.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너무 죄송해요. 몇 년 동안 제 시부모님이라고 티도 못 내고 참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제가 할 말은 없죠. 앞으로 더 잘 살아서 꼭 효도할게요. 그리고 아빠랑 엄마가 내 곁에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하고 좋아요. 엄마도 애초에 그 집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 됐어. 근데 역시나 쌓였던 게 다 맞았지 뭐. 네 끔찍한 집안이랑 끝내서 정말 다행이야. 너 앞으로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 말고 이제 네 일이나 열심히 해. 엄마 아빠가 서포트 해줄게. 아빠는 정말 괜찮다고 하였고 저희는 오히려 이번 일로 더 끈끈해지는 가족이 되었어요. 어쩌다 불량 가족과 엮여 인생을 망칠 뻔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손절했으니 이제는 됐다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에게 큰 인생 교훈인 거겠죠? 지금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의 제 선택을 더욱더 신중히 하며 사람을 가려 사귀려고요. 아직 어리니까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겐 든든한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정말 큰 조력자니까요. 그리고 이혼 후 예전 직원 이모에게 건너듣기론 전 시아버지네 가족은 시아버지가 구속됨에 따라 시어머니 또한 찍소리도 안 하고 동네를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도 부모님의 과거 그리고 현재를 불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원망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아마 새 가족의 머릿속이 개조가 되지 않는 이상 발전이란 없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후회하고 교훈을 얻은 제 인생,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보려고요. 이 글을 쓰면서 되새기게 되네요. 제 글을 재밌게 봐주시고 꼭 사람을 만날 땐 신중히 알아보고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손이 동서인 형님과 저와의 사이에 일어난 문제로 인해 현재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고 형님은 자신의 잘못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님과 저도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쯤에 명절날 시댁으로 모이던 도중 갑자기 형님 차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었죠.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고 타박상 정도였지만 교통사고라는 게 시간이 지난 뒤 후유증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서 다친 발목을 사용하지 않게 목발을 짚고
최대한 조심하면서 명절을 보냈었어요. 형님이 다치면서 제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됐지만 그때만 해도 저 혼자서 한다는 거에 불만을 가지기보다 다친 형님을 훨씬 더 걱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음식을 만들던 저와 다르게 교통사고로 거실에서 편하게 앉아 쉬고 있던 형님이 너무 편하고 좋았었는지 명절날 이후부터 시댁의 모임이나 명절이 있을 때면 항상 목발을 짚고 오게 되었었죠. 그렇게 되자 처음에는 형님을 걱정하던 제 마음도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걱정이 불만으로 쌓이고 말았습니다.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목발을 짚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었죠. 그 시간이 몇 달도 아닌 3년 동안 매번 같은 모습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제가 가진 불만들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형님, 다리가 이래 어째요? 근데 교통사고로 다리가 다쳤던 게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시부모님 댁에 올 때마다 목발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 댁에 오기만 하면 안 아프던 다리가 갑자기 아프게 되나 봐요. 제가 알기론 평소에는 아주 잘 걸어 다닌다던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불편한 생활을 이어나갈 건데요? 이제 저 좀 도와주셔도 되잖아요. 아,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그때 사고 난 기억 때문에 그런지 시부모님 댁에 오기만 하면 발목에 통증이 생겨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내 직업이 치과 의사라 계속 허리를 굽히게 돼서 그런지 요즘 허리 통증이 말이 아니야. 아무래도 교통사고 후유증이 허리까지 온 것 같아. 이거 보이지? 허리 고정 복대인데 지금 내 몸 상태가 이 정도라니까? 요즘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동서가 고생하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오늘도 조금만 더 고생 좀 해줘. 나도 시부모님 댁에 올 때마다 동서 눈치 보고 싶지 않은데 내 몸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지네. 확실히 나이를 먹을수록 몸 회복이 더딘 것 같아. 나 좀 누워 있어야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동서가 오늘만 고생 좀 해줘. 다음엔 내가 할게.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발목이 다쳤다는 걸로 오랜 시간 우려먹다 보니 본인도 눈치가 보였는지 허리복대를 차고 와서 힘들어하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죠. 그렇게 아주버님한테 부축을 받아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속이 너무 타들어 가더라고. 한두 번도 아닌 3년간 넘어갔었어요. 다리가 아프다면서 힘들어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도 너무 속 좁은 것 같아 참으면서 제가 한 번 더 움직이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최대한 형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저 혼자 희생을 했었죠.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건지 형님은 아예 시댁 일을 맡아서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참고 참았던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아 형님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대화 좀 하자면서 노크를 했더니 아주버님이 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그 틈 사이로 형님을 볼 수 있었죠. 급하게 허리 복대를 다시 착용하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착용이 잘 되지 않는지 문을 열어준 아주버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버님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아주버님한테 부축을 받으면서 한 걸음 떼는 것도 힘들어하던 형님이 방 안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이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으려는 아주버님한테 화를 내면서 방문을 밀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힘을 줘서 그런지 뒤로 밀려난 아주버님 뒤에서 형님이 난처한 얼굴로 천천히 침대로 누우려고 하길래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러실 작정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오늘 같은 날은 형님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배려해 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방금 형님 몸 상태가 어떤지 전부 다 확인했으니까 그만 나오시라고요. 아주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저를 가로막죠? 잘못하고 있는 건 형님인데 왜 저를 막냐고요? 아휴, 이 사람이 몸이 안 좋다는데 음식 좀 준비하는 거 가지고 서로 얼굴까지 붉혀야 되겠어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말이 아닌데 재수 씨가 손아래 사람이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고작 음식 몇 개 만드는 거 가지고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야 되겠냐고요? 동서, 정말 미안해. 내가 몸이 괜찮았더라면 당연히 도와줬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많이 서운하지? 나도 이런 내 생활이 너무 답답하고 동서한테 눈치 보여서 시댁에 오는 게 너무 힘들어.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거든. 내가 조만간 큰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아볼 테니까 오늘만 고생 좀 해주면 안 될까?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다는 핑계로 3년 동안 이 사람 혼자 힘들게 하더니 오늘은 복대까지 하고 오셨어요. 왜? 그냥 전신을 깁스하지 그래요. 이만큼 배려해줬으면 알아서 눈치껏 행동하셔야죠. 왜 저희만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형도 형수님 몸이 정상인 걸 알면서 감싸주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집안 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하고 싶은 거야?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아랫사람이라도 잡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남편도 제 옆에서 편을 들어주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형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복대를 착용하더니 목발을 짚고 아주버님의 부축을 받으면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장을 봐오시고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가 서로 안 좋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자 시모가 무슨 상황인지 저에게 물어보시길래 그동안 제가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시모도 형님이 시댁에 올 때마다 꾀를 부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제 편을 들어준다면 더 큰 싸움이 생기게 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셨어요. 시부는 헛기침 한번 하시더니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시모도 한쪽 편만 들어주기에는 난감하셨는지 제 말만 들어주시곤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으신 채 장바온 식재료를 서둘러 주방으로 가지고 가셨죠. 피하실 거면 왜 물어보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집으로 들어온 이후 제대로 된 대화도 할 수 없었고 아주버님은 형님을 데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고 하던 대화는 마저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냈지만 굳게 닫힌 문은 더는 열리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듣고 계시는데 계속 험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방문을 두드리는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그냥 음식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까지 형님처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
시모에게도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저 혼자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제 눈치를 보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죠. 옆에서 남편이 거들어주고 있었지만 한번 상해버린 기분은 쉽게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묵묵히 음식을 힘들게 다 준비하고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제서야 형님네가 방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미 꾀부린다는 걸 온 가족이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끝까지 혼신의 연기를 펼치는 형님을 보고 있으니 헛웃음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왜 저렇게까지 사나 싶을 만큼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둘러앉아 술 한잔 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형님이 뭔가 문제가 있는지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왜? 음식이 입맛에 안 맞니? 저녁을 너무 늦게 먹어서 들어가지 않는 거야? 배 많이 고팠을 텐데 좀 더 들지 그래. 네가 좋아하는 것들도 꽤 있잖아. 아니요. 음식들은 먹음직스러운데 막상 입에 넣고 보니 제 입맛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전부 동서가 만든 거죠? 음식에 감정이 들어갔는지 간이 너무 강한데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다 잘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음식에 무슨 감정을 넣었다고 그래요. 형님이 제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그만들 좀 해라. 밥상에 앉아서까지 서로 얼굴 붉혀서야 되겠니?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싸우는 모습 보이면 그냥은 못 넘어갈 줄 알아? 싸울 거면 차라리 나가서 해결하고 오면 되잖아. 오늘 같은 날 쓸데없는 감정 소비하지 말고 적당히들 먹었으면 다들 그만 정리해라. 내일 아침 일찍 나서야 되잖아. 아버님,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제가 동서보다 손윗 사람이고 그럼 어느 정도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버님 댁에 올 때마다 동서 눈치를 봐야 되니 저도 더 이상 오고 싶지가 않아요. 왜 눈치를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환자인 것도 서럽고 교통사고가 났었던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다친 곳이 쑤시고 아파서 최대한 조심하려고 목발 짚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동서한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제가 아버님 댁에 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님,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한참 전에 몸 회복은 이미 끝난 상태인데도 형님은 그저 음식 만들기 싫고 자잘한 일들 하고 싶지 않아서 3년 내내 깨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오늘 같은 날은 많이 바쁘니까 일손 좀 도와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발목이랑 허리가 아프다며 방으로 들어가선 아주 편하게 누워있고 걸어 다니시던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 속이 어떻겠어요. 저만 며느리 아니에요. 형님도 이 집안의 며느리라고요. 그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하셔야죠. 제가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왜 지금까지 참아온 줄 알아요? 형님이 다치기 전에 함께 보냈던 그동안의 기억이 좋았기 때문이라고요. 먼저 나서주고 항상 솔선해서 책임감 있게 움직이셨던 형님이 사고가 난 이후 한동안 집안일에 손을 놓게 되면서 편해지니까 계속 열애를 하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재수 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몸만 다친 게 아니라고요.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집에만 오려고 하면 사고가 났을 때의 기억이 떠올라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라고요. 재수 씨가 사지 멀쩡하다고 해서 이 사람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형수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더 그러는 거잖아. 아버지 어머니 두 분도 뻔히 눈에 보이시면서 모른 척 하는 것도 너무 하신 거라고요. 형수가 치과 의사니까 이것저것 혜택을 많이 봐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건 집안일인데 구분 지을 건 확실히 해야 되는 거라고요. 형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음식 준비하는데 체력을 너무 많이 쏟아서 최대한 조용하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형님의 한마디에 결국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게 되었어요. 남편도 제가 항상 고생하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고 말았던 거죠. 결국 아주버님과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서 멱살까지 잡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참다 못한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형님한테 그간 쌓였던 불만들을 전부 다 털어놓게 되자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나 하나 편하자고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냐고요.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봐봐요. 형님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까지 만들었는지 보시라고요. 이러다 정말 가족들끼리 연락 끊고 서로 등지고 살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형님의 이기적인 행동 하나 때문에 이 사람과 아주버님이 멱살까지 잡았어요. 이제 적당히 좀 하세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더는 참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나 참, 이게 왜 내 잘못이야? 서방님이랑 동서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잖아. 동서, 정말 말 잘했네. 방금 가족이라고 그랬어? 이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게 된 건 전부 다 동서가 자초한 일이라고. 내가 오늘 힘들게 온 걸 알면 좋게 웃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쉬라고 하면 되는 거였잖아. 환자인 나한테 당장 나오라면서 방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치니까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된 거고, 환자인 내가 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뭐라도 하나 시켜 먹으려고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거잖아. 동서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어? 이렇게까지 해서 환자인 나를 억지로 일을 시켜야 마음이 편한 거냐고. 동서 때문에 나 지금 정신적인 고통까지 오게 된 것 같아. 요즘 사는 게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는데 동서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저보다 형님이 더 큰 목소리로 저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제가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었죠. 처음부터 처신을 잘했다면 이렇게까지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지도 않았을 텐데 형님 혼자 편하려는 행동이 결국 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그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말을 주고받고 말았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은 상태로 식사 자리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날 이후 저도 더는 형님과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와중에 시부모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입을 닫고 계셨어요. 형님은 치과 의사라서 시부모님이 치료를 받고 있었고 저는 시댁 집안일을 거의 다 해왔었기 때문에 한쪽 편에 서서 잘잘못을 따지는 게 난감하셨는지 다른 곳만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뒤 한참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열을 가라앉히고 있었는데 속이 너무 타서 찬물을 좀 먹어야 할 것 같아 방문을 열고 주방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과 아주버님이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지 주고받는 목소리가 좋지 않자 저는 들키지 않게 방문 옆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당신 편을 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러다 정말 서로한테 상처만 남게 된다고. 내가 오늘 동생이랑 멱살 잡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왜 이렇게까지 얼굴을 붉히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가족들끼리 화를 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 당신 처음부터 다 쇼였잖아. 허리를 다친 것도 아니고 사고 난 것도 위장해서 3년 동안 쇼하면서 그동안 편하게 생활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적당히 좀 해. 어머, 내가 왜 그만해야 되는 건데? 나는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라고. 발목이 다쳤고 허리도 아파서 쉬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자꾸 그만하라는 건데? 아버님, 어머님 무료로 치과 치료 다 해드리는 걸로도 내가 이 집에서 편하게 발 뻗고 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라고. 나는 오히려 동서가 하는 행동이 너무 괘씸해. 지가 꼴랑 아버님 집에 와서 음식하는 거 말곤 하는 게 뭐가 있어? 나보다 한참 어린 게 어디서 큰 소리야? 처음에는 내 말도 잘 따르길래 괜찮아 보여서 몇 번 잘해줬었는데 괜히 그렇게 했어. 초장부터 잡아놨어야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내 머리 위에서 놀려고 한다니까. 나는 동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당신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적당히 좀 하면 안 되겠어? 둘이서 하는 것보다 셋이서 하는 게 음식 준비도 빨리 끝나잖아. 집안 행사 있는 날은 외식하기도 힘드니까 서로 도와가며 하면 좀 좋아. 당신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눈치껏 행동하라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당신 편을 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당신은 평생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고작 3년 쉬었어. 못해도 5년까지는 채울 생각이야. 2년 끊겠다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 입 하나 덜면 더 좋은 거잖아. 나는 뭐 동서랑 서방님 얼굴 보고 싶은 줄 알아? 내가 쉬고 있으면 서방님이 얼마나 째려보는데. 그 시선이 너무 불쾌할 정도라고. 동서가 나한테 한 번만 더 기어오르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좋게 얘기하니까 아주 점점 버릇이 없어져. 저런 식으로 할수록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 아까도 머리채 잡으려는 거 참고 있었다고. 나 다리 좀 주물러 봐봐. 연기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형님과 아주버님의 충격적인 대화를 듣곤 온몸이 떨려왔어요. 일부러 쉬고 싶어서 3년간 연기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었지만 3년 전 사고마저 거짓이었고 저와 남편을 안 좋게 보고 있었다는 거에 입을 다물지 못했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형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형님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제 마음속에는 형님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아오고 저는 시모와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형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가족들이 전부 둘러 앉았는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제가 보낸 문자를 확인하셨는지 엄마한테 연락이 왔었죠. 저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엄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제가 보낸 녹음 파일 확인하셨죠?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다리랑 허리가 다쳤다는데 치과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임대료도 못 낼 것 같은데요?
그냥 내보내는 게 좋겠어요. 이제 형님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5층 홍치과 원장 내보낼 수 없으면 임대료를 대폭 올려 받으세요. 저는 웬만하면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도 이번 달 말에 다시 상가 계약을 해야 되거든. 나도 녹음된 내용을 들어봤는데 어떻게 한 가족이 그럴 수가 있는 거니? 네가 좋게 말해줘서 사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속은 그게 아니더구만. 그런 사람이 가족 구성원으로 있으면 집안 전체가 휘청거린다니까. 상가 계약은 이번 달까지 하는 걸로 하마. 동서,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어디 있어? 이건 별개 문제잖아. 동서랑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 우리는 가족이라서 평생 동안 고정 임대료로 계약하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아침부터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다른 상가를 알아볼 시간을 주던지 아니면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어제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서로 오해가 있다 보면 충분히 안 좋은 대화도 오고 갈 수 있는 거라고. 우리 좋게 해결하면 안 될까? 글쎄요. 저희가 대화를 오래 나눌 만큼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도 서둘러 출근해야 돼서요. 어제 술만 안 먹었으면 바로 집에 갔을 텐데 상황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형님이랑 대화할 시간은 없을 것 같네요. 저도 앞으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살라고요. 굳이 남을 배려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이거 어제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대화했던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전날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족들에게 들려주려고 녹음해 두었던 파일을 재생시켰고 아주버님과 형님의 대화에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님은 말을 더듬거리더니 결국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지만 이미 온 가족이 상처를 받았던 터라 아무도 형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희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형님은 저를 붙잡으면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차라리 임대료를 올려주겠다면서 나가라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며 양발로 방방 뛰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먹기 위해 아주버님의 부축을 받으면서 목발을 짚고 힘겹게 걸어오던 형님이 치과를 정리해달라고 하자 다리가 언제 다쳤냐는 듯 난리를 치고 있었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형님이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굳게 다쳐버렸고 형님과 저는 대화를 나누고 싶지도 않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남편과 함께 집 밖으로 나와 버렸죠. 형님이 이렇게까지 매달렸던 건 저희 상가 위치가 상당히 좋아서 환자들의 방문이 끊이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은 위치였죠. 그리고 가족이라는 명분 하나로 입지도 좋은데 임대료 또한 다른 상가들보다 절반 가격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임대를 해 주셨어요. 원래 다른 곳에서 치과를 했었는데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사정이 딱해서 도와줬었는데 형님은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중엔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희가 베풀어준 만큼 본인도 잘해야 되는데 오로지 저만 희생하고 형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행동들이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시댁에서 나오자 급하게 뒤따라왔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려 했어요. 형님은 저희 차 앞을 가로막아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자면서 치과를 절대 뺄 수 없다며 애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게 되었죠. 코너에서 튀어나온 쓰레기차가 형님을 못 보고 출발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클렉슨을 울렸지만 후진을 할 때 나오는 경고음 소리에 묻혀서 제대로 저희 차 클렉슨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형님을 5m 정도 끌고 갔어요. 쓰레기차를 뒤따라 오던 환경미화원 분들께서 뒤늦게 발견하고 차를 두드리며 멈춰 세웠지만 이미 형님은 정신을 잃은 상태였죠. 남편이 서둘러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응급실로 옮겨준 뒤 수술을 진행했지만 4시간 뒤 수술실에서 나온 형님의 손과 발에는 깁스를 한 채 실려 나오고 있었어요. 의사 말로는 머리를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면서 회복을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걷는 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양손이 쓰레기차 밑으로 깔리면서 뼈가 전부 으스러지는 바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깨어난 형님은 망가진 자신의 몸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에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회복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에 아주버님은 결국 주저앉아 버렸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서 저희는 너무 놀랐었죠. 지금 현재 형님은 삶을 완전 포기한 사람처럼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본인이 자초한 결과라 누구에게도 원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형님은 저희 부부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서 한동안 병문안을 가지 않고 있어요. 처음부터 서로가 잘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게 쉬고 싶어 하더니 앞으로 몇 년간 병원 신세를 져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런 결과를 바란 건 아니라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본인이 무엇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그게 저에게 남은 마지막 숙제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가족분들과 서로 배려하고 어떠한 일들이 닥쳐도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한 지는 3년 정도 되었었고 2살 된 딸이 현재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부터 남편한테 문제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죠. 원래의 성격을 숨기고 저와 결혼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건 결혼 3년 차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막 태어난 제 딸을 육아하는 것도 쉽지 않아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을 술에 찌들어 있었죠. 딸이 태어나기 전부터 조금씩 술을 입에 대는 것 같더니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남편의 행동은 걷잡을 수 없이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느낄 수 있었던 건 딸이 태어났으니 자기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집안의 가장이 무책임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보였을 때 저는 점점 마음의 병이 깊어져 가고 있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경제적인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예고 없이 퇴사를 하면서부터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고 저와 딸을 위해 돈을 벌어오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남편과
결국 부부싸움까지 이어지고 말았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 정말 속아서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집안에 술 냄새를 가득 풍기면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이 제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아 코 골면서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심각한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자고 일어나 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우리 정말 이러다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고. 나랑 서유리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이씨, 잘 자고 있었는데? 왜 깨우고 그래? 지금까지 모아둔 돈 있잖아. 일단 그거 쓰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어제 늦게 들어온 거 알면서 꼭 깨워야 돼? 우리가 모아둔 돈이 어디 있어? 통장에 돈이 바닥난 지가 언제인데. 밖에 나가서 뭐라도 좀 해봐. 얼마를 벌어오던 그건 상관하지 않을 테니 몇 푼이라도 벌어오라고. 매일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다고. 당신이 내 마음을 알기나 해? 이런 삶을 살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니야. 아침부터 거참 되게 시끄럽네. 나는 지금 일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불안하면 당신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되잖아. 서율이 들쳐매고 식당 일이라도 해. 그게 집안의 가장이 할 말이야?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랑 서유리는 당신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 몰라? 제발 평범하게라도 살면 안 돼. 남편은 자기를 아침부터 깨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더 크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눈물을 터뜨렸는데도 남편은 그런 저를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오히려 듣고 싶지 않다면서 몸을 돌려 이불을 덮고 잠들어 버렸어요. 그 사이 제 딸도 잠에서 깼는지 배가 고프다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고, 시부모님께서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셨죠. 왜 또 왔어? 이번에도 돈이 필요해서 온 거냐? 광훈이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 걸. 여기까지 와서 손을 벌리면 어쩌자는 거야? 언제까지 이럴 건데? 제가 이러고 싶어서 왔겠어요?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지금 그이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돈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술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요. 내 손에서 떠났으니 무슨 일이 생기던 나도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너한테 지어줄 돈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우리는 여유가 넘치는 줄 아니? 그럼 저랑 서유리가 길거리에 나앉아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도 이런 삶을 원한 건 아니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왜 우리만 도와줘야 되는 거니? 너희 사돈은 뭐하고 있는데? 내 아들이니까 나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네가 내 아들 선택한 거잖아. 그럼 이런 것도 감수해야지.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온 거라고요. 그이가 지금 경제적인 활동은 아예 안 하려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어머님 아들이니까 지금 이런 상황도 책임을 지셔야죠.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이혼을 하겠습니다. 이혼? 그런 걸로 나를 겁주려고 해봤자 소용없다. 네가 내 아들 데려갔으니
이런 걸로 나한테 찾아오지 말고 가서 모리채를 잡던 밖으로 내쫓아버리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번에는 우리도 도와줄 수가 없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퍽 하면 찾아와서 손 내미는 게 이제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네. 시모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먼 길을 찾아왔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일절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삶을 반복하는 것도 지쳐버린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려는 시모에게 분노만 키우게 된 채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계시던 시부가 저를 따라 나오셨어요. 그리곤 지갑에서 5만 원짜리 10장을 쥐어주시면서 시부도 시모의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못난 아들 때문에 제가 고생한다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때 제 심정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부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긴 했었지만 저희가 용돈을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돈을 타서 쓰고 있으니 시부에게 정말 죄송스러웠어요. 시부는 시모 눈치를 보면서 돈을 뺏기기 전에 어서 들어가 보라며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5만 원짜리 10장을 손에 쥔 채로 버스를 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근처에서 이유식을 막 시작한 아이를 위해 장을 보고 필요한 생필품을 산 뒤에 집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은 그새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찾아봐야 했어요. 만약 남편한테만 의지한다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렇게 아이를 재운 뒤 한숨 돌리며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인기척이 느껴져 눈을 뜬 순간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남편의 모습은 옷걸이에 걸어둔 제 옷을 뒤지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저는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치는 순간 남편은 장보고 남은 돈을 제 옷 주머니에서 빼선 뒤도 안 돌아보고 집 밖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잠결에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남편을 붙잡을 틈도 없이 도망쳐버려 이미 제가 현관문을 뒤쫓아 나갔을 때 남편은 사라지고 없었죠. 곧장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핸드폰 전원을 꺼버린 상태였고 그날 하루 종일 날이 새도록 남편을 기다리자 아침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술이 만취된 상태로 들어온 남편의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이미 돈을 전부 다 써버린 상태였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시부가 저에게 준 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밀치면서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뻗어버렸고 저는 감정을 통제하기에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남편을 더 이상 용서해 줄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을 한 바가지 푼 다음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세차게 뿌려 버렸어요. 잔물에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난 남편은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화를 내길래 이어서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날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미련도 없었어요. 제가 자존심 다 버리고 시댁에 찾아가 힘들게 얻은 돈이었는데 남편은 그 돈을 자기 술 퍼먹는데 다 써버렸으니
더는 함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남자와 사는 건 평생 불행이었고 저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물리적인 행동을 저질렀고 술이 만취 상태라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상황에서 저와 아이가 더 큰 피해를 받게 될까봐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남편을 겨우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양가 부모님까지 경찰서에 오셨고 저희 부부 사이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부모님께선 제 얼굴에 멍든 자국을 보곤 가만두지 않겠다며 더욱더 난리를 치셨어요. 이런 와중에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시모는 이 모든 상황이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저희 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문제죠. 집안일만 잘하면 뭐해요? 아이가 있다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도 충분히 부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본인은 일하기 싫어하면서 내 아들 복은 돈을 벌어오라는 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내 아들도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었고 가끔 쉬고 싶을 때도 있는 건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뒤에서 계속 볶아대니 일할 맛이 나겠냐고요? 그러니 더욱더 반말만 거세지는 거죠. 저도 이 모든 원인 제공이 며느리한테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능력도 쥐뿔 없는 그쪽 아들 사이로 받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많이 부족해 보여도 성실해 보이는 것 하나 때문에 결혼을 허락해 줬구만. 이 모든 게 전부 다 거짓이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까지 때려치운 것도 모자라 술만 퍼질러 마시면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지 않은 저놈이 애초부터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제 딸에게 탓을 돌리시는 건데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 어떻게 자라왔는지 안 봐도 알 수 있겠네요. 더는 대화 자체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그만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될 것 같네요. 참, 그건 제가 바라는 겁니다. 저도 저런 며느리 100트럭 갖다 줘도 안 받아요. 아들, 너도 더 이상 미련 없지? 바로 이혼하고 갈라서라. 남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저와 이혼을 하겠다며 경찰서에서 난리를 쳤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제가 받은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물리적으로 행사한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양육비와 재산 분할까지 처리를 한 이후 그렇게 더는 서로 마주하지 않기를 바랐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했고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렇게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버렸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시점에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을 1년 만에 다시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아침 일찍 식당을 오픈하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웃으면서 아직 음식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눈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전 남편과 시모였네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져 버렸고 남편은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식당을 한번 훑어봤어요. 너는 남 밑에서 식모 노릇이 전문이냐?
나랑 이혼하고 한다는 게 고작 식당 일이야? 1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전혀 없구만. 그 나이 먹고 식당 청소나 하고 있으니 발전이 없는 거지.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엄마, 우리 다른 데서 먹어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든든하게 아침 먹고 시작하려 했는데 기분 잡쳤네. 내 아들과 이혼하고 떵떵거리며 잘 살 것처럼 그러더니 꼴랑 남의 식당에서 일이나 하고 있니? 적지 않은 나이면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생각을 해야지. 이런 곳에서 식당 일이나 하고 있어? 그때도 너를 봤을 때 앞이 막막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어쩜 편한 게 하나도 없니? 볼일 끝나셨으면 이제 그만 나가 주시겠어요? 저도 아침부터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봐서 기분이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하던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그러는 당신은 나랑 이혼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고는 있니? 딱 봐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전혀 없어 보이는데? 내가 아무리 인생을 막 살아도 당신처럼 식당 일 하면서 살지는 않거든. 여기서 일해서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겠소?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한심하게 산다. 나한테 그런 말 하기 전에 양육비나 먼저 보내지 그래? 지금 몇 달 동안 안 보낸 거 알지? 이번 달에도 양육비 보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그거 꼴랑 몇 푼 된다고? 걱정하지 마. 알아서 줄 거니까. 하기야,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너는 한 푼이 아쉬울 것 같기도 하네. 인생 사는 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지?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전남편과 시모를 1년 만에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예상치 못하게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전남편과 시모는 힘겹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지 자기와 이혼한 걸 후회하고 있지 않냐며 저에게 한심하다고 막말을 뱉어대고 있었어요. 식당 청소를 하고 있던 저를 보며 비웃던 남편은 아침부터 제 감정을 계속해서 건드렸어요. 더 이상 상관없는 관계이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쉬지 않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늘어놓길래 저 또한 아침부터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서로의 감정 상태가 점점 고조가 되자 저는 식당에 피해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영업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핸드폰을 들어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액션을 취하자 순간적으로 움찔거리던 시모는 그만하고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전 남편의 팔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와 살면서 무슨 불만이 그리 많았는지 혼자 흥분해서는 쉬지 않고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식당 사장님과 전 남편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 알고 계셨던 사장님은 전 남편의 얼굴을 쓱 보더니 상황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아직 식당이 오픈 전이라면서 나가달라고 정중히 양해를 구했지만 전 남편은 사장님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듣고 싶지 않은 막말을 계속 쏟아 붙였죠. 이제 그만하시죠. 여기는 제 식당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영업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모르지 않으실 텐데요. 여기까지만 하시죠. 당신이 여기 식당 사장이야? 내가 저 사람 전 남편이라서 한마디 좀 하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되기라도 한 거야? 내가 회사 일이 힘들어서 잠깐 쉬고 싶은 마음에 퇴사를 했는데 돈 안 벌어 온다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 이혼까지 만들게 했거든.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순순히 이혼해준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래서 그때의 감정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 같아. 전 남편으로서 한마디 하겠다는 건데 식당 사장은 빠져줬으면 좋겠네. 서로 오래 알던 사이도 아니잖아. 오래 알지는 않았어도 그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듣던 것보다 인성이 더 바닥이라서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을 것 같네요.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시몬은 불안한 표정으로 전 남편 보고 빨리 자리를 뜨자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재촉을 하고 있었지만 전 남편은 이미 흥분 상태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식당의 물건들을 들고 집어 던지면서 난리를 치자 침착함을 유지하던 사장님도 전 남편과 몸싸움까지 번지게 되면서 더는 쉽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네요. 잠시 뒤 경찰분들이 식당으로 들어오게 되자 시몬은 얼굴이 사색이 돼선 전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치며 그만하라고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어요. 그제서야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주변을 살피던 그 사람은 경찰들을 보더니 순식간에 굳어진 얼굴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고 도망을 치려고 눈치를 보고 있다가 식당 문을 열고 급하게 나가려는 순간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사람과 부딪히면서 전 남편과 시몬은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던 사람은 전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박동만 씨? 제가 정말 힘들게 찾아다녔는데 여기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동안 어디에서 숨어 있었어요? 저랑 같이 서로 가주실까요? 당신이 뭔데? 어딜 가자는 거야? 뭐라도 되는 사람이야? 이거 안 놔? 생사람 잡지 말고 저 사람들이나 잡아 쳐넣어. 이게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야? 박동만 씨는 현 시간부로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충 하고 가자고 했잖아. 너는 생각이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인 줄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됐어? 잘하는 짓이다. 지원 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최근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숨어 있다가 금방을 털고 다녔거든요. 안 잡히려고 징하게 도망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만나게 될 줄 전혀 몰랐네요. 한동안 일이 바빠서 아침 먹으러 오지 못했었는데 오늘따라 오고 싶은 느낌이 들어 와봤는데 오길 잘했네. 지원씨, 제가 지금은 이 사람들을 서로 데려가야 돼서 밥은 나중에 먹으러 올게요. 우리 저녁에 같이 식사라도 하시겠어요? 뭐야? 너희들 무슨 사이야? 너는 나랑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냐? 이거 당장 안 놔? 나도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그쪽이 지원 씨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만도 나는 참을 수가 없다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 지원 씨와 결혼할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에 전 남편과 시몬은 말도 안 된다면서 발작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만나고 있던 사람은 형사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 남편이 절도를 하고 있었다는 건 저도 처음 들어서 깜짝 놀란 상황이었죠. 전국을 돌며 늦은 새벽 시간에 금방을 털고 다녔다는 말을 들었을 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저와 만나고 있던 김 형사님은 전 남편과의 관계를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건 저는 이혼을 한 상태였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이 괜한 걱정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항상 조심스러웠었는데 그 남자는 언제나 저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고 저에게 딸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길 원하고 있지만 또다시 그런 아픔이 오게 될까봐 걱정이 많고 신중할 뿐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전 남편에게 결혼할 사이라면서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법적으로 남이 되어버린 전 남편은 1년 만에 제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거에 화가 치밀었는지 분노한 모습으로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전 남편을 제압하는 형사인 그 사람 앞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시모는 절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전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식당에서 청소한다고 깔보더니 본인들은 떳떳하지 못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다녔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식당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부모님께서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내셨던 지인분의 소개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제 사정을 알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적지 않은 월급을 챙겨주시지만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들까지 제공을 받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저와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현재 그 사람은 형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 전 남편과 시모의 사건이 끝난 이후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 사람은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창문으로 나간다며 과거에는 돈 때문에 가난하게 살다가 마찰이 생겼고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한 끝에 이혼까지 했지만 그 사람은 평생 저와 제 딸을 지켜줄 자신이 있다면서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과거의 기억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줬으면 좋겠다고 결혼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항상 저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주고 있네요. 그 사람 말이 전부 다 옳았던 게 전 남편과도 서로 사랑해서 살림을 꾸렸지만 돈 없이 가난하게 살았었고 집안의 가장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면서 불행한 길을 걷게 되었던 거죠.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새 사랑은 도망간 듯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은 믿음직스럽다면서 좋은 발전이 있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제 남은 인생은 행복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큰 거 바라지 않고 소박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